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면담한 뒤 국정조사 특위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내일 아침 현장 조사부터는 여야가 함께 참여해 본격적인 국정조사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당분간 5% 안팎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아직은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보고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8일 시험 발사한 정찰 위성에 대한 우리 측의 분석을 비난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 각도 발사를 내비쳤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미 F-21을 4년 만에 한반도에 전개하며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최고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상돼 출근길 대란이 우려됩니다. 내일 밤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처음으로 현장 조사에 들어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뒤늦었지만 여야가 합동으로 진상규명에 손을 맞추게 됐습니다. 아직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명단 채택 그리고 국정조사 기간 연장 여부 등을 비롯한 여야 간의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국정조사가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될지 희생자 유족들과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여야 의원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제발 도와달라면서 눈물 어린 호소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에 복귀해 내일 현장 조사부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손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제발 도와달라는 간절한 호소와 애원, 제발 국정조사에 복귀해달라는 눈물 가득한 부탁과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대표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원내 복귀하시고 우리 지아님뿐만 아니라 이태원에서 너무 아깝게 가신 분들, 우리는 아이의 마지막을 누구도 알지 못해요. 제발 조사해서 우리 아이들 마지막만이라도 좀 알게 해주세요. 여권이 유족협의회를 정치적 집단으로 매도하거나 2차 가해성 막말을 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지금 2차 가해는 어떻게 국민의힘 간판을 가지신 분들은 전부 다 왜 입들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유족들은 녹사평역에 마련된 임시분향소 지원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유족 면담이 끝난 직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고 유가족 아픔을 함께 이해해달라는 말씀이 많으셨고 또 녹사평에 있는 분향소 너무 춥다고 좀 따뜻하고 괜찮은 곳으로 장만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여당 특위위원들도 불참선언 9일 만에 국조특위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참사의 진상과 책임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민의힘이 참여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한 모양새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며 국정조사 기한은 이제 겨우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닥터카 탑승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결국 국정조사 특위 위원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맹공을 퍼부었는데 한 시민단체가 신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해 본격적인 경찰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닥터카 논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회에서 물러났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고 밝혔는데 당내에서도 여당이 국조특위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치가 비정해도 너무 비정하고 국조특위를 이렇게 정쟁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신 의원뿐 아니라 치과의사인 배우자도 함께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입안 출혈이나 외상에 치과적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 의원은 현장에서 얼마 머무르지 않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떠난 것으로 확인돼 과잉 의전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신 의원 대신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이 정치적 그림을 따기 위해 재난을 무대 소품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본인의 정치 쇼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디메트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상 최악의 갑질이 당 차원의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나 언어 규정 위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실제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 본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터진 갑질 논란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상임 전국위를 열어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당원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당원 개정 작업이 구분응선을 이제 넘었는데 당권 주자들 사이 신경전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당헌 개정안이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당헌 개정 추진을 결정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당원 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 70%, 여론조사 결과 30%를 반영하는 현행 규정에서 전 당원 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로 확대하고 오는 금요일 전국위원회와 상임 전국위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당내 여진은 계속됐습니다. 먼저 100% 당원 투표에 반대하는 비윤계 의원들을 겨냥해 친윤계 의원들이 당심을 얻어야 당대표라며 일제히 엄호에 나섰습니다. 당대표는 당직은 당원들이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 당원들이 대다수고요. 반면 비윤계 대표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핵관들이 이러는 거는 저는 이 막장 드라마의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다고 봅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서로를 향해 가시돋친 SNS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당원 투표 비중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룰 개정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총선 때 대통령 말고 우리가 늘 표를 벌어올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표를 벌어올 사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장관직에 충실하겠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차출설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야 될 일이 이게 한눈 팔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당내 반발에도 당헌 개정 절차는 무난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후보 단일화 효과가 있는 결선 투표제가 향후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합니다. 내일부터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데 연말연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여러 차례 긍정적 언급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첫 사면권을 행사한 지난 광복절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은 목록에서 일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두 번째인 연말 특별사면은 정치인의 방점을 찍습니다. MB 사면은 기정사실인데 치료를 이유로 바깥 병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에 끝나는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을 면죄하되 복권은 하지 않는 방안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가석방 불원서까지 쓴 데다 정부 여당 핵심 지지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대세지만 사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반면 친노 데모 한명숙 전 총리는 사면 불가 방침이 뚜렷합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8억여 원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7억 원 넘게 내지 않았습니다. 추징금까지 사면한 관례가 없어 사면 요건이 안 된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현재로선 오는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검토하고 윤 대통령 숙고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겁니다. 사면을 일단락짓는 동시에 대통령실은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합니다.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8개 부처와 관계기관들이 내년 1월 말까지 올해 성과와 내년도 정책 방향을 보고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장차관과 실무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업무보고별로 100여 명 내외 인원이 참석하며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가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대국민 소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최근 물가가 다소 진정되나 싶은데 당분간은 5% 내외 상승률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고공행진하던 물가를 잡겠다며 올해 들어 7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 지난 7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는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봤습니다.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5% 내외를 유지할 거로 전망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 지난달 3.5%로 전망한 최종금리 수준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세는 조금씩 둔화하겠지만 그 속도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내린 반면 내년 전기요금 상승폭이 애초 예상보다 커질 거로 전망되는 등 변수가 많은 탓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는 한층 커졌습니다. 물가가 채 잡히기도 전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측한 만큼 이것이 침체로 가느냐 안 하느냐는 그 보더라인에 지금 있다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표가 암울한 경기 전망을 예고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다음 달 13일 내년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은 일요일인데다 국경일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로도 지정이 안 돼 아쉽다는 분들 많은데요. 내년부터는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 등 종교 기념일까지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은 일요일,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도 일요일이었습니다. 내년 부처님 오신 날도 주말인 토요일, 하루 더 쉴 수 있는 날이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이들 종교 기념일은 대체 공휴일로도 지정이 안 됐는데 앞서 국회는 관련법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규정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성탄절 등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운을 뗐습니다.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고 보니 여행과 외식, 유통업계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공휴일은 한 해 15일이지만은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수 진작, 또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안 나오면은 안 하는 거고 나오면 하는 거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체 공휴일 지정 권한은 대통령 몫으로 남겨놔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만 개정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 어떻게 하는 게 사리에 맞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노동자의 휴무일을 늘리는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종교기념일 대체공휴일 지정 문제는 당정 간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사라질 경우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제도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연장 근로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연장 근로제가 이대로 올해 일몰 종료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연내 국회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당시 영세 사업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추가 연장 근로제 연장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수적인데 여야 시각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 요청대로 연장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추세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63만 개로 603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91%가 추가 연장 근로제를 활용 중이고 일몰 도래 시 인력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75.5%에 달할 만큼 사정이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바쁘면 그냥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거기 납기 못 마치든지 수출 납기 못 마치든지 아니면 납품 못하면 거기 페널티 받게 되는데. 정부는 일몰 연장 법안이 무산될 경우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연장 근로를 한식으로 확대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최용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시작한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과연 바로 이제 참여를 할까 싶었는데 오늘 유족들 만나고 나서 이제 바로 참여하는 게 됐어요. 그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시간 문제였습니다. 네. 처음 이제 합의될 때 네.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이게 법정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한 달 넘은 기간 동안 이 국정조사를 충실히 하자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야당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서 계속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9일 날 될 것이다, 또 15일 날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연된 셈인데 오늘 유족들 만나고 또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 한이라든가 이분들의 지금 그 슬픈 마음을 공유해서 이 문제를 빨리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그 시간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산안 때문에 조금 지연됐을 뿐이죠. 특히 오늘 이제 유족들 만나고 그렇습니다. 나서 네. 좀 결정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 지금 그 여야가 이제 손을 잡고 현장 조사부터 하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현장 조사, 기관 조사, 우리가 청문까지 가려면은 여러 가지 쟁점 사항이 몇 가지 남아 있긴 하죠. 이를테면은 이제 이 기관 조사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청문회 이제 이 증인 채택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미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들어오지 않겠다고 해서 20일밖에 지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원래 45일을 합의를 했었는데 2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단독으로 증인 채택까지 끝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유족들께서 이제 워낙 사실 이렇게 분루를 말씀하시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당 측에서 늦었으니까 정말 조건 달지 말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일단 의견해 놓은 대로 증인과 그다음 기관 조사 이런 거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희망하고요. 특히나 자료 제출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전혀 자료 제출에 협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그냥 맹탕 그 국정조사가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국정조사위원들 내부에서 아주 파다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입씨름하거나 무슨 삿바씨름할 때가 아니고 정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기관을 대통령실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그다음 증인을 누구를 더 부르느냐 덜 부르느냐 이거 가지고 입씨름하는 거는 저는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일단 남은 20일이라도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20일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필요한 거는 오히려 정말 유족들 바람대로 정말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을 더 연장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진행하면서 지금 전제 조건을 달 게 아니라 진행하면서 저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족들과도 소통하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정말 제대로 좀 협조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좀 쟁점 사항은 남아 있고요. 이를테면 이 기관 조사를 할 경우에 대통령실에 이제 국가위기관리센터 현장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증인은 누굴 이제 청문회 부를 것인지, 기간 연장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7일 이후로 연장할 건가 말 건가.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선을 그은 바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하루라도 빨리 유족들이 네. 지금 저 한을 풀어줘야 될 것이고요. 또 유족 슬픔을 빨리 이렇게 공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합의된 이제 조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다는데 그게 합의된 범위인지가 우선에 궁금합니다. 지금 국정조사를 이유로 다른 기관의 자료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함부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 이것은 이제 그 국정조사와 함께 그래서 유족들이 정말 애타해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야 될 것이고요. 그건 이제 지금 경찰의 특수본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국정조사 기간 중에 또 공유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나올 텐데, 제가 아쉬운 점 하나는 국정조사뿐 아니라 강제 수사력이 있는 검경 합수부 체제로 네.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 체제로 재빨리 이걸 추진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른바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많이 지연됐는데 지금 그 부분도 좀 병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국정조사에서 당시에 지금 많은 부분이 드러났습니다만 최초의 신고 전화, 또 구출해달라는 전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난 대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에서 그게 공백이 있었던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누구의 책임인지가 드러나겠죠. 그러게 되면은 국정조사 이후에 오히려 국회 살 일이 더 많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런 재난 시스템, 재난 예방 시스템이 왜 가동되지 않았으며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는 이런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 유족들이 슬퍼해야 하고 또 애타해야 하는 부분들을 빨리 여야가 조사를 통해서 푸는 것을 전제로 해야죠. 시한부터 느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부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자료 제출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뭐 이를테면은 그 참사 당일 어떻게 그 대응을 했는지, 뭐 119는 어떻게 대응했고 경찰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런 뭐 상세한 일지라든가 이런 그 제출을 요구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정은 어느 네. 정도 이제 파악이 되고 있죠. 예. 근데 정말 어떤 부분이 그럼 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대통령실과 예. 그리고 총리, 그리고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을 포함한 이 핵심 안전 지휘 라인이 예. 과연 사전 사후에 어떤 회의를 했고 그 회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누가 어떤 보고를 그 자리 그 회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출했었는지 네. 이런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저도 청와대에서 이제 뭐 정책조정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을 다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중요한 사전 예방 절차와 관련된 매뉴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토요일 날 큰 집회가 있으면 당연히 금요일이나 목요일에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하는 회의에 보고가 됩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서도 보고가 되고 위기관리센터를 통해서도 보고가 되거든요. 그럼 사전에 무슨 회의를 했고 누가 점검을 했으며 누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당연히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정말 직무유기고요. 있었는데도 이걸 은폐했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국기문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예방 과정에서의 각 기관들의 역할과 그리고 그 역할을 표현할 수 있는 문서, 지시사항, 보고사항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꼬리 자르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냥 잘못한 것이다. 네. 이렇게만 몰아가려고 하는 특수본의 현재 수사 행태하고도 딱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비난을 자초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각 기관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정말 저 유족들의 오늘 이 한서린 말씀들을 다 보셨을 텐데 저 한이 진실 규명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좀 협력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당 입장에서 이제 기관 조사할 때나 청문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이제 분명히 따질 것이다 이런 그 예고로 이제 들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그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다면 제출을 안 할 때는 어떤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방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의원들에게 제출이 되고 있거나 아예 답이 안 오고 있거나 그런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기관들에서 보면은 아주 사유가 그냥 간단합니다. 돌아오는 게 그냥 뭐 이제 이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든지 뭐 이 제출할 자료가 없다든지 그 특정 대목만 딱 따가지고 부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발뺌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관의 아주 오래된 행태들인데 국정조사는 국정감사와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159명이라고 하는 우리 생떼 같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이제 우리가 뺏기고 나서 하는 것인 만큼 이런 행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이걸 거듭 다시 경고합니다. 네. 여당도 같이 합류를 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정부 기관에서의 이제 이 자료 제출도 좀 더 원활히 되는 건지 그걸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 1월 7일 이후로 기간을 절대 연장할 수 없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을 그은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유족들이 한을 풀어주고 그 조사에 집중을 해야겠죠. 네. 집중을 하고 이제 진행하는 것이고요. 지금 아마 자료조사 문제는 그 국회의원실이라든가 조사위원실에서 사실은 사건의 본질과는 다른 뭐 이 기회에 뭐 대통령실의 다른 기능도 좀 보자든가 뭐 그런 장관의 다른 일정을 좀 알려달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조사랑 맞는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해당 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또 기관 정인에 대한 이 신문 과정에서 풀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빨리 유족이 지금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원래 예산안이 12월 2일 날 헌법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통과되고 나면은 바로 정말 40일 동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당에서 법인세 임자 문제라든가 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합의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늦어진 만큼 신속하게 조사를 집중하고 이 과정 중에도 특수반 조사가 있었으니까 그 특수반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서 더 빨리 더 한 단계 나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국정조사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를 놓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발언과 행동들이 이제 무리를 계속 빚고 있죠. 여권에서는 이제 참사 영업이라는 이제 막말 논란이 있었고, 야권에서는 이제 낙터카 등 직권남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게 지금 여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금 유족들의 슬픔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여야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가장 크게 지금
이 문제에 큰 상심을 했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바로 그 회의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대해서 그 생중계되는 중계되는 그런 회의 석상에서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여당 일부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는 유족들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편성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이제 이런 지적이었는데, 근데 이런 거죠. 어느 매체에서는 유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명단을 전부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공개한 뒤에 유튜브 그 광고 수익 올리겠다고 떡볶이 먹방 장사를 했습니다. 이런 게 온당한 일입니까?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대목입니다. 유족들의 슬픔, 유족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 이 대응 시스템에 대한 실망,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공유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책임이 높은 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편가르기를 해서 당신들은 아니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슬픔을 독점하려거나 이 슬픔을 자신들의 당파적인 이익으로 끌어가는 사람들, 심지어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식이 언론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그 명단을 공개한 뒤에 떡볶이 장사를 합니까? 최영도 의원께서는 어제 김상훈 의원이 말씀하신 이른바 이제 시민대책회의를 향해서 얘기했던 거죠.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거 아니냐, 우려된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이 참여단체 어제 글을 읽어보면 네. 참여단체의 면면을 보면은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당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유족들 중에서도 이 문제를 정치하지 말기를 바라는 유족들도 계실 테고 또 유족들 중에서 이 문제에 크게 분노해서 지금 오늘 우리 당을 만난 분도 계시겠지만은 예. 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정말 이 슬픔과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말 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참사를 이렇게 편가르기 수단으로 삼다거나 참사를 가지고 정쟁에 이용한다거나 이건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정말 장사라고 할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국민들이 이제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유족들은 참사 영업이라는 저런 말이 통용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저거는 사과를 해도 100번은 사과를 예. 당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유족들의 슬픔을 공감을 하는 정치인이라면 저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회에서 허용을 할 수가 있겠나 싶습니다.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는데요. 특히 이제 당사자들 말고도 우리 시민단체나 언론, 정당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어떤 입장을 모아 나가는 데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은 보도를 하게 되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보수는 보수적인 언론은 보수적인 언론대로, 진보적인 언론은 진보적인 언론대로 자기 입장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정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입장만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 정말로 이 아픔을 후벼 파서 상대방을 저렇게 참담하게 만드는 말을 허용하는 정당은 전 이제 우리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 말에는 정말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여주신 오늘 저런 자리를 만들고 껴안고 토닥거려 주시는 모습은 일부 진전된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로 유족들의 저 슬픔을 정말 거꾸로 오히려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는 전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결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명백한 우리 입장을 서로 공유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또 다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그 현안이 이제 국회의원이 참사 당일 신속 출동을 이제 방해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죠. 참사 당일에 이른바 이제 닥터카에 탑승해서 출동 지원을 시켰다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 오늘 이제 특위위원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판단이 있겠죠. 예. 저는 뭐 다른 당 의원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예, 저게 이제 보니까 본인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 아마
아는 병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의사 입장에서 출동을 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저게 이제 좀 약간 부주의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이렇게 갑질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아마 본인이 일단 국정조사위원을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수용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지금 보임을 했거든요.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저희들이 정리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출동을 함께 하고 나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동시에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는 내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예산안 협상도 이번 주에는 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국회 상황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8일 시험 발사한 북한 정찰 위성에 대한 우리 측 전문가의 분석에 막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발사 등을 내비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언급해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다시 대남 비난 성명에 나섰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8일 시험 발사한 정찰 위성이 조악한 수준이라는 우리 측 전문가의 분석에 대해 개 짖는 소리 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시험 발사를 내비쳤는데 김 부부장은 곧 해보면 될 일이고 보면 알게 될 거라고 밝힌 겁니다. 이 발언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언급하며 나왔는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낙하하며 대기권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7,000도 이상의 고열을 극복하는 기술입니다. 김 부부장의 발언은 ICBM 개발의 마지막 관문 가운데 하나인 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남한사의 저평가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을 폭발시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이 올해 발사했던 최신 무기라든가 아니면 북한이 아직 발사하지 않은 신형 무기들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 외무성도 반격 능력이 포함된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을 맹비난하며 얼마나 우려하고 불쾌한지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황당한 망상이라고 깎아내렸는데 통일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현존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전략 폭격기 B-52와 함께 한반도에 출격했습니다. F-22가 한반도에 전개한 건 4년 만인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 발사 등을 시작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미 공군의 B-52H 전략 폭격기를 F-22 랩터 3대가 호위합니다. 또 다른 B-52H와 나란히 비행하는 C-17 대형 수송기, 그 뒤로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대가 편대 비행합니다. 한미 양국 공군은 제주도 서남방 한국 방공식별구역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미 측에선 F-22와 B-52H가, 우리 측에선 F-35A와 F-15K가 참여했습니다. F-22가 한반도에 전개된 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는 지난 2006년 F-15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 144대 0이라는 격추 기록을 세우며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은 0.0001제곱미터에 불과해 곤충 크기보다도 작고 최대 속도는 마하 2.4에 달해 유사시 오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할 경우 10분 내로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F-22 등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지난달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상시 전개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기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각도 발사 등을 시사하며 한미에 대해 거친 발언을 쏟아낸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화성 17 ICBM 발사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이루어진 만큼 미국의 압박 수위를 좀 더 높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F-22는 이번 주말까지 군산기지에 머무르며 우리 측 F-35A와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 공군을 대상으로 핵 공격이 가능한 전투기를 조종하도록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구소련 시절 공격기를 꾸준히 개량해온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 수위가 더 높아질 거란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인 1978년 제작한 스호이-25 공격기는 생산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방인 벨라루스 역시 같은 기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스호이-25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한 데 이어 벨라루스 공군 조종사들이 이를 실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Белоруссии по подготовке экипажей боевых самолетов армии Белоруссии, которые уже переоборудованы для возможного применения боеприпасов воздушн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со специальной боевой частью. 여기에 더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스텔스기도 격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S-400 지대공 미사일에 이어 이스칸데르 미사일까지 러시아에서 제공받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칸데르는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두 미사일로 최대 100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комплекс «Искандер», который вы также, пообещав полгода назад, передали на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를 전쟁에 참전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벨라루스에 대한 이 같은 지원 움직임으로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은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지난해 자행한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미 하원 특별위원회가 트럼프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건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 특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과 의사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Mr. Chairman, I move that the committee favorably report to the House the Select Committee's final report, which includes the committee's legislative recommendations and criminal referrals of Donald J. Trump and others. 1년 반 동안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인물 1,200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 뒤 내린 결론입니다. 민주당 7명, 공화당 2명이 참여한 특위는 의회 난입 사태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The committee believes that more than sufficient evidence exists for a criminal referral of former President Trump for assisting or aiding and comforting those at the Capitol who engaged in a violent attack on the United States. 공화당 내 대표적 트럼프 저격수로 이번 특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리즈 체니 의원은 트럼프가 어떤 공직도 맡으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No man who would behave that way at that moment in time can ever serve in any position of authority in our nation again. He is unfit for any office. 워싱턴 포스트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특위와 별개로 법무부도 의회 난입 사태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지 향후 법무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약 한 달 만에 향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 각도 발사를 시사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4년 만에 미국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조 박사님 뉴이저 코너에 계속 출연을 하시면서 예. 북한이 동창리에서 발사체를 발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예. 되면은 군사 정찰 위성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셨습니다만 예. 거의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미 예고를 했거든요. 예. 지난해 1월달에 북한이 이제 국방력 강화, 중핵적인 구상, 이거 이제 핵무기 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5가지 전략적인 목표를 제시할 때 극초음속 미사일, 그거는 이제 올해 1월달에 성공했다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고체 ICBM, 그다음에 핵잠수함, 그다음에 장거리 SLBM, 그리고 마지막이 정찰위성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김 위원장이 올 3월달에 서해 위성 발사장을 갖고 전개축을 네. 지시했고 또 목표가 제시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전개축은 마무리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조만간 아마 이제 로켓 발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군요. 김 여정 부부장 발표도 있었고 네.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북한이 그 공중에서 촬영했다고 서울과 인천 지역 흑백 사진을 함께 공개한 게 있었죠. 이 해상도가 좀 이 정찰 위성용으로는 너무 낮은 거 아니냐 해상도가 어떤 분은 이제 너무 조악한 수준이라고 이제 표현하시기도 했고 사실 이제 20m 정도의 이제 해상도라면은 이 위성 그 정찰용으로는 상당히 좀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20m면은 지금 예. 상암 요 지역을 찍으면요. 네. YTN하고 MBC하고 SBC, MBC 구분이 안 됩니다. 건물도 좀 예, 이렇게 건물도 윤곽선이 구분이 안 분명하게 됩니다. 안 나오는. 그 가장 앞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10cm입니다. 예. 10cm면은 사람 얼굴, 번호판과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적어도 무기 체계까지 식별이 되려고 그러면 0.5, 50cm는 적어도 돼야 되거든요. 적어도 1m 미만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1m도 그 군사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1m 이내로 가야 무기 체계를 식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20m라고 그러면은 건물 수준도 안 되는데, 물론 이제 북한은 변명을 하죠. 그냥 시험용으로 쏜 거다. 일회성 시험용이어서 이제 값비싼 이런 그 해상도 높은 촬영기는 탑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북한은 시험품을 2개를 쏴서 올려보냈다고 그랬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북한이 하는 그런 시험은 다 지상에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해서 완성된 탑재체를 쏘고 최종적으로 검증된 로켓을 쏘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걸 지금 위성을 직접 쏴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상에서 정밀하게 검증할 시설이 없다는 거고, 예. 직접 우주로 쏴봐야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 본인들이 지금 입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합참이 왜 MRBM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랬냐, 저렇게 인공위성 시험하는 데는 없거든요. 근데 발사 특성을 보니까 고도가 500km, 그 다음에 고도가 500km면 적어도 중거리거든요. 그럼 당연히 중거리 탄도미사일하고 이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김여정 부부장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입장이 맞겠지만 우리 합참은 나온 데이터를 보면 그게 중거리 미사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희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담화 내용이라든가 성명 내용을 볼 때 남한 당국을 이제 맹비난하거나 때로는 이제 남한의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는 경우는 종종 본 것 같은데, 이 남한의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을 갖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별로 기억에 나는 게 없어서요. 이번에 상당히 이제 김여정 부부장 그 말한 내용도 보면은 남한의 이제 북한 전문가들의 내용 그 말한 내용을 이제 문제 삼았어요. 김여정 부부장이 남한 전문가들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네. 본인 말로 뭐 자기가 들여다봤다고 그랬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북한이 흑백 사진 공개한 거를 놓고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발하는 그 발언이 있었죠. 구구절절히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비판한 내용들이 보면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근거가 별로 없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듯한 그런 담화가 나왔거든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의도적인 그런 그 내용입니까? 의도적이면 저렇게 안 하죠. 훨씬 냉정하게 하죠. 냉정하고 무겁게 담화를 내지.
저렇게 가볍고 사실 북한도 유엔에 우리 헌법상은 뭐 우리 땅이지만 유엔에 가입한 개별 국가거든요. 독립된 국가. 근데 지구상에서 저런 식의 담화를 내는 체제는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한편으로는 이제 극단적인 비난 분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들은 최첨단 기술을 입증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쪽에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판단하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 초조, 불안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거든요. 분석 수준도 그렇고. 근데 김 부부장이야말로 옆에서 써준 거 갖고 읽어서 그냥 담화를 낸 거거든요. 네. 내용도 별로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북한 당국이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조 박사님 방송 출연해서 하셔서 분석하신 내용도 이제 모니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표한 걸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듣고 그 바로 이제 반응을 내놓은 듯한 그런 발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기권 재진입 기술, 북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부족하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발하는 그런 반박 내용이 있었죠. 이 부분도 이제 조 박사님이 계속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나옵니다. 네. 김 부부장 얘기는 올라가서 탄두가 들어올 때 타버리면 안에 있는 신호 발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신호를 수신을 못한다. 근데 우리는 탄두가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신호가 우리가 수신했으니까 전문가들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탄두랑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들어가는 탄두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건 재진입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건 자연학하지. 정상적인 발사를 했고 정상적인 목표 지점에서 정상적인 고속 회전으로 정상 각도를 진입을 해서 목표물에 가서 신호를 전달을 해야만 되는 건데 그냥 가까운 데 뚝 떨어져서 신호 받았다고 지금 김 부부장이 그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옆에서 써준 걸 그대로 받아 읽는 거죠. 근데 김 부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다. 이게 이제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이제 발사한 거를 시사한 거라고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만간 그렇게 발사를 할까요? 이제 때가 됐어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항상 고각만 했지 정상적인 ICBM에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예. 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말은 맞습니다. 곧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못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언젠가 보면 알겠죠. 언젠간 그걸 하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니까. 그런데 만일에 김 부부장 말대로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벌써 했어야죠. 향후에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한다고 해도 그게 대기권 밖에서의 장기간의 비행. 왜냐하면 ICBM 그냥 탄두하고 달라가지고 후추진체에 탄두를 달고 여기도 이게 로켓이에요. 그 후추진체도. 자세를 안정화시키면서 긴 시간 동안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가속시키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재진입시키고 재진입 때 탄두가 정상적으로 목표를 맞춰야 되는데 네. 정상각도 발사만 갖고는 이 나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숙제예요. 하나하나가. 네. 한두 번 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발사해서 이제 검증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아까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내용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이제 언급할 만한 내용이 이렇게 반박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하면서 이제 수천도의 뜨거운 열을 견뎠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만약에 잘 견뎌서 갔다면 그 탄착 지점에서의 정보도 이제 자기네들이 잘 받았을 것이다. 뭐 이런 그 취지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 재진입 기술에 실패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탄착 지점까지도 정보를 받았겠느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죠. 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깝게 동해에 떨어지면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일본 열도를 넘어가서 지구 국민 여과로 너무 멀게 되면 자기들이 추정해내는 거지 실제로 거기서 신호를 수신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텔레메트리라고 그래서 그 꼭대기에 시험 발사장에는 그 수신 장치가 있어요. 미사일의 뭐 각도, 속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수신 능력은 있지만 장거리 수신 능력은 없거든요. 아니면 네. 그 탄착 지점에 관측선이 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럼 처음부터 만일에 북한이 정말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말해야죠. 처음에 미리 말을 해야죠. 언제 뭐년 뭐월 뭐시에 국제해사기구에 거기 목표물에 탄착되니까 거기 비행기와 선박 운행하지 마시오. 그리고 거기 목표물을 지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 떨어지면 맞춘 거죠. 근데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근데 쏜 다음에 얘기하거든요. 예. 쏜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북한이 어떤 그 행동을 할 것이냐? 일단은
태평양을 향해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화성 17형이나 이런 이 미사일을. 또 위성 로켓에 탑재한 실용 위성을 계속 좀 발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원래 이제 군사용 정찰위성은 한 개 갖고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정직에도 너무 멀고 군사용 정찰위성은 500km거든요. 이게 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대를 띄워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대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 번 발사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도 내년 4월에 1호기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쏘면 한 번에 안 끝나죠. 여러 번 쏘죠. 우리 군도 여러 번 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쏘긴 쏠 겁니다. 그러나 그게 군사용 정찰위성 명칭만 단 거지 실제로 군사적인 효용성을 가지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이렇게 계속 올해 여러 차례 연속으로 군사적 도발을 해오고 있고 한미도 이제 합동으로 여기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한 4년 만에 왔다 그러죠. 최강의 스텔스기라고 하는 F-22 랩터가 이제 한반도로 다시 배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B-50H랑 같이 훈련을 했죠. 네, 전략 폭격기 예. B-50H도 이제 같이. B-50H는 괌에서 오지만 예. 오래된 비행기지만 여기는 핵토발 수단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비원도 되는데 원래 이제 그 전략무기 감축협정에서 이제 뺐거든요. 예. 근데 핵토발 수단이 온 거고 F-22는 이제 최강의 스텔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문제는 얘가 이 비행기가 오산에 내렸다는 겁니다. 내렸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한미 연례안보회의에서 전략무기 상시 배치 수준에 합의했다 그랬거든요. 예. 그 지금 내려 있거든요. 예. 그럼 이 랩터가 있다가 가면 또 다른 전략무기가 들어온 뭐 예를 들면 항공모함 전단이라든지 네. 아니면 핵추진 잠수함 이렇게 이제 순환 배치가 이어지면서 전략무기 상시 배치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네. 이제 그걸 처음으로 시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예. 사실 F-22 같은 경우에는 스텔스기 때문에 한반도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사실은 평상시에도 확인할 길은 없긴 하죠. 일단은 뭐 그 4년 동안에 그 사이에 또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몇 년 만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F-35는 이제 F-22보다 떨어진 스텔스인데 예. 그 F-35가 서해에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하고 북한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들어온 줄 몰랐다는 얘기죠. 예. 서해에 들어오면 난리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텔스 전력은 언제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중요한 건 공개했다는 거죠. 네. 나왔다고. 그 자체가 어떤 군사적 정치적 메시지가 그렇죠.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는 북한이 좀 움찔을 합니까? 전에는 움찔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지난해 9월부터는 꼭 반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F-22 랩터의 오산 기착에 대해서 북한이 모종의 무력 시위를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향후. 예, 알겠습니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세계 안보 문서 개정 채택을 했죠. 이른바 이제 반격 능력 보유의 개념을 이제 선언했는데요. 이제 북한이 이렇게 올해 들어서 계속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점점 더 소위 전쟁할 수 있는 국가에 접근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올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동향은 오래됐어요. 네. 평화헌법 개정. 그러니까 일본은 전쟁 안 한다, 교전권 없다,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이게 3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깨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왔고 그런데 평화헌법을 개정하자 말자 거의 반반이에요. 이건 깨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안보 전략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바꾸는 게 반격 능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북한이 위협으로 제시했는데 북한을 공격할 때 자기들이 한국 동의 없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남한 정부 동의 없이 그렇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근데 헌법상 한국은 우리 영토거든요. 이런 거하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 센카쿠 열도가 일본은 자기 땅이지만 중국은 다오대 중국 땅이거든요. 네. 한국이 센카쿠 열도를 일본 허락 없이 공격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을 한국의 동의 없이 공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네. 이미 금도를 넘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어요. 예. 사실은 일본이 더 선을 넘는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한국과의 안보적인 구조적인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외교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될 문제다.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총력적으로 사실은 그건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미국 정부가요, 그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을 환영을 했어요. 자, 이런 것도 좀 그 배경으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미국 정부는 자기들이 중국을 억제해야 되는데 해군력이 예. 딸리거든요. 예. 일본이 무장해졌으면 하니까 일본을 예. 밀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나 일본이나 주변 국가들이 동아시아의 이제 이 군비 경쟁으로 좀 더 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우려도 나올 만한데요. 앞으로 좀 상황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97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오는 금요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방역 당국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청하겠다던 자문위원회도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23일에 조정안 역시 조건은 제시하되 시점을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8만 7천여 명. 지난 9월 14일 이후 97일 만에 화요일 기준으로 보면 15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한 달 가까이 400명대였던 위중증 환자 수도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계속되는 증가세는 23일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견을 경청하겠다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권고로 전환할 때가 됐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시점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기석 위원장은 마스크 의무 조정은 효과가 없다거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면서 개인 의사를 존중하고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방역 생활화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문위원들도 시점을 명시하는 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면서 시점은 결정하지 않았고 어떤 지표들이 달성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권고라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자문위 권고는 시점 제시가 아닌 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과 방식 등에 국한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도 장관 취임 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유행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특정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며 오는 23일 조정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시점을 말하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내년 설 연휴 즈음 1단계로 대중교통과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일정 조건을 제시해서 나머지를 모두 푸는 겁니다. 여기엔 유행 상황과 위중증 사망자 추이, 재감염 비율,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상황 등 다양한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일주일째 이어지던 북극 한파는 오늘 낮부터 풀렸습니다. 하지만 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며 빙판길 출근 대란이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북극 한파가 물러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영상권 기온을 되찾은 도심은 활기가 넘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서울 광화문 광장은 트리를 비롯한 화려한 조형물로 가득 찼습니다. 추위 걱정 없이 오랜만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풍성한 연말 표정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추웠는데 오늘 풀려서 다니기도 좋고 참 좋네요.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파가 물러나자 서해안에 머물던 눈구름이 내륙으로 밀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부와 경북 일부에는 눈이 시작되겠는데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간에는 15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경기와 강원 내륙,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 서울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출근길 많은 눈, 퇴근길 내린 눈이 도로에서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길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밤부터는 주춤하던 강추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금요일에는 영하 14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특히 한파 속에 서해안과 섬 지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주말 아침까지 또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주말 어린이 보호구역 바로 앞에서 또 초등학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규제 완화 입장을 내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에 휩쓸려 쓰러진 차단봉 앞에 하얀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지난 17일 이곳에서 쓰러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편지들. 형 놀아줘서 고마워.
이제는 놀아줄 수 없는 어린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과자와 음료수를 가져다 놨습니다. 어린아이가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꼭 좋은 거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에 묵념을 했던 것 같아요. 사고 당시 버스는 시속 40km로 운행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속 30km 제한을 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불과 수미터 앞둔 코앞이었습니다. 서울 엄북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지 보름 만이라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완화 방침을 밝힌 데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심야와 주말에는 교통사고가 적게 나니 시간 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는데 서울에서만 2번 이상 교통사고가 일어난 어린이 보호구역이 25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느냐는 겁니다. OECD 37개국 가운데 31개국이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의 정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교통 소통이라든가 운전자 편의 등의 가치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적어도 스쿨존만큼은 교통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정부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게다가 일부 지자체에서도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따른다며 스쿨존 속도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 속도를 시속 10km 늦추면 평균 주행 시간은 2분 손해본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고 시 보행자가 다칠 확률은 속도가 느릴수록 확 줄어듭니다. 이분과 소중한 생명, 무엇이 더 중요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이임재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 안전대책 수립을 세우지 않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참사 발생 50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해놓고 직후에 도착한 것처럼 기재된 상황 보고서를 최종 검토, 승인한 것으로 보고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다만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 역장은 이번 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새 것입니다. 태진아 씨 아들로 잘 알려진 가수 이루 씨가 어젯밤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젯밤 11시 25분쯤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호대교 인근입니다. 차량이 찌그러진 채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데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수 이루 씨로 차량은 도로 우측 경계석을 들이받고 전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루 씨와 옆에 타고 있던 남성은 가벼운 상처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 직후 경찰 측정 결과 이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이루 씨는 자신의 SNS에 변명의 여지 없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연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며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장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1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동료에게 상관인 여하사들을 언급하면서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거나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설탕보다 꿀을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벌꿀 100% 제품이라면서 액상과당을 섞어 14억 원어치나 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한 식품업체 작업장인데요. 한쪽엔 액상과당을 넣은 대용량 플라스틱 통이 가득합니다. 또 반대쪽엔 시중에 판매되는 벌꿀이 상자 안에 포장돼 있는데요. 이 업체는 벌꿀에 액상과당을 섞어서 양을 4배 이상 늘려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판매한 벌꿀만 3년 동안 227톤, 14억 6천만 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최근 기후 이상 등 원인으로 꿀벌이 줄면서 벌꿀값이 오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맛은 물론 색과 향 등이 벌꿀과 비슷해서 일반 소비자는 구분하기 어려운 걸 악용해 벌꿀 100%로 속여판 건데요. 이렇게 먹는 음식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속여 파는 행위, 이제는 정말 근절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새 컷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 통합과 관련한 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사 대표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현 경쟁체제를 유지할지 통합할지 의견을 나눴지만 일단은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레일이 독점해온 고속철도 시장을 새로운 경쟁체제로 바꿔놓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 SRT가 개통하면서 코레일과 SR 경쟁체제가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철도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통합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는 노조 측 대표자와 민간 전문가 등 13명이 모인 자문기구인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경쟁체제 평가에 착수했습니다. 경쟁체제 유지와 통합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21개월 만에 나온 종합 의견은 판단 유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분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쟁 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이 3년에 불과해서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기업 경쟁 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종합 의견을 분과위에서 도출하였습니다. 통합 반대 측에선 경쟁체제 도입 이후 이용자에게 연평균 1,500억 원 요금 추가 할인 혜택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찬성 쪽에선 요금이 저렴해진 건 정책 결정에 따른 효과지 경쟁체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운행 확대를 두고도 찬성 측은 하루 50위의 추가 운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반대 측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횟수일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철도노조는 주장만 있을 뿐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논의에서 빠졌습니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미 결론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 발언에 따르면 경쟁을 더욱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어서 실제 이 내용과 결론이 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사실 이 결론을 좀 끼워 맞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통합 관련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Es ist schweineglatt, also es ist wirklich, man muss extrem aufpassen. Ich bin Kurier, ja. Und schwieriger Arbeitstag vor mir heute. Ich muss weiter. Ja, danke. Angefahren, von hinten hatte ich meine Mülltonnen geleert und komme ganz minimal mit vielleicht 2-3 km/h angefahren. Wollte ihn zum Stehen kriegen, keine Chance mehr, war eigentlich schon gestanden und dann ist er einfach durch die Schräge der Straße einfach nach rechts runter gerutscht. Ja, und ist dann in den anderen LKW reingerutscht.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